물의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생존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삶과 생존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한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서한지구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자지구 얘기를 하는 걸 나중에 아껴둔 이유가 가자지구는 물 자체가 많이 부족할 뿐더러 오염도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자지구 상황, 물이 정말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나요? 가자지구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건 그냥 숫자 몇 개면 딱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숫자는 97이라는 숫자. 네, 97. 9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사용하고 있는 물의 97%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대부분의 물이 네, 마실 수 그렇죠. 없다. 다 거의 쓰는 물은 사용되는 물 자체가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26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는데 26이라는 숫자는 그 가자지구에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질환에 걸린단 말이에요. 소화질병. 근데 그 소화질병의 26%는 다 수인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인한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네, 그렇죠. 콜레라 등등등. 네. 그 다음에 12%가 바로 물 때문에 죽는 아동 사망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수치만 딱 기억하면 지금 가자지구의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또 하나 좀 예를 들면 코로나가 사실 개인위생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막 씻고 손 네. 씻으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손을 씻고 싶어도 내가 바로바로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싱크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싱크를 쓴다? 그러니까 싱크가 80명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세면대? 세면대. 근데 그 수질도 안 좋아요. 이렇게 물이 모자라고 오염된 원인은 뭘까요? 진짜 가자지구는 심각하고요. 그 오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97%가 식수로 못 쓴단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사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인이 뭐냐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봉쇄돼. 완전히 봉쇄됐죠. 2008년도 이후로 바닷길도 막혔고 하늘길도 막혔고 육로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표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하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밑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하수는 좀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파내니까 바로 옆에 이제 바닷가 지중해잖아요. 물을 끌어내니까 이제 해수가 침탈을 하는 거죠. 특히 심각한 게 봉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폐수가 나가는 곳이 유일하게 바닷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근 바닷가로 나가는 폐수가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 다시 바닷물로 들어가서 소위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오염의 악순환이 계속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도주의적 위기이고 정말 많은 국제사회는 그 경고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접근 자체를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고 어떤 끓는 물의 공붕어처럼 계속 온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원인은 정말 이스라엘 관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가자지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좀 의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재앙 상황인데 서한과 가자의 물 부족 현상이 지금과 같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재앙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말 재앙 상황이 이미 벌어진 데다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더 취약해지겠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가 어느 곳에도 아이들은 지키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아이들이 안 그래도 취약한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고 그리고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한지구도 마찬가지로 특히 가자지구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물을 사는 비용이 또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빈곤한데 물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면 더 많이 빈곤해질 것 같고 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치를 보니까 20%인가요? 30%인가를 물구매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물구매 사용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동환 팀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처음 갔을 때 2006년도였고요. 네. 작년까지 갔으니까 그들은 쭉 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 갈 때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에 알려져 있는, 물론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 국제에서 알려진 것들이 주로 정치적인 안보적 문제예요. 네.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뭐 테러를 하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면 총을 쏘는 이런 게 도배가 되잖아요.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지금도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느꼈던 것들은 점점 더 물에 대한 불만들, 물에 대한 문제기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가자 쪽 임계점에 왔다. 이 임계점이 어떻게 폭발할지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그들이 정말로 다 절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다 순교할 수도 있고,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게 극한의 대치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공기와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사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쪽의 평화를 우리도 간접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게 뭐 석유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쪽에서의 분쟁의 원인들이 더 이상 외교적 정치적으로만 가지는 않겠다. 물에 대한 문제는 가자는 이미 임계점을 치렀고, 서한지구도 지금 상태면 계속적으로 불만과 어려움들이 고조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 분명히 그는 갈등과 폭력으로 표출될 거고, 그거는 그쪽의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전, 이 지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든 타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3차 인티파다, 그러니까 민주항쟁 정도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여태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 이어져 오는 그 물 부족 현상이 그 현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멀리에서 관망만 하고 있고 큰일 났네, 인도주의적으로 큰일 났네 라고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혹은 대안을 좀 논의해봐야 오늘의 자리가 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을 좀 우리 생각해 볼게요. 가자 지구에서만큼은 정말 정치적 외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인 거 다 빼고 그쵸, 정말 거 다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가자는 누구나 이야기해요. 인도주의적 제안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가자를 인도주의적을 빼고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도 인도주의적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펀드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도 조금 가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정부 기구가 코트란가요? 그 코이카가 네. 지금 서한지구에는 네, 있죠. 서한지구 팔레스타인에 사무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 그러니까 물이 잠깐이라도 들어오면 물탱크로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릴 수 있는 펌프를 할 수 있는 그 태양광 패널이라도 뭐 설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물 문제가 심각한 곳들 때문에 나와 있는 간이 정수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뭐 배포를 해주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그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조금 알려줘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현상의 문제이면 사실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원인을 풀어야 사실은 이제 현상이 그렇죠. 바뀌는 그게 건데, 가장 근본적 네. 해결이죠. 저는 이제 안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접근, 긴급한 상황에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그리고 한국 정부를 차치한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도 저기 조금만 더 시선을 두면 사실 가능하다. 액션이 필요할 때다. 정부와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은 바로 그것을 쳐다보고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물론 한국도 이제 물 부족 문제가 많고, 물을 이제 더 이상 맘대로 써서는 안 되고 재사용도 하고 정수도 하고 이런 방법,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져야 할 정책을 좀 수정을 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물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해야겠죠. 하지만 가장 큰 대안은 이 모든 난관이 어디에 막혀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 막혀 있어요. 가자 지구는 아예 출입을 막고 있고요. 서한 지구는 돈을 잡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자치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세금을 주는 방법이 이스라엘 거쳐가게 돼 있어요. 음, 여기서 돈을 잡고 있으면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군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심각한 퍼즐의 시작점은 이스라엘이 절대 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내에는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고 연대하고 생각도 되게 많아요. 내부적으로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적어도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많은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 접근 전하면 안 되죠. 긴급구호 허용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역 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또 요르단과 이집트와는 협상을 해요. 공유하는 자원들을 협정을 통해서 나눠요. 서로 지키고 서로 아끼는 방법을 하는데 유독 팔레스타인은 어떻게든 이들을 쫓기를 위한 정책만 강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적 접근을 풀되 정치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국제사회는 협정과 공고를 통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 협상에 나서라. 그 자원을 공공재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계획화하고 계획을 실행을 해라.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는 지키면 돼요. 제 말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지가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무지가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야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이 문제의 모든 거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인도주의적 이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 나라의 죽음이 옆 나라의 어떤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도 조금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갖고 있는 관심이 3분의 1, 반의 반 정도라도 이렇게 가장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갖는 것, 최대한 더 많이 알리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슬픈 일이 뭐였냐면 코로나19에 대한 WHO가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날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발생 동향을 우리나라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을 올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타 국가로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WHO에서 별도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상황만 딥하게 보는 그런 것들을 저는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물,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공공재, 사람이 살아가는 꼭 필요한 것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시민의 일원이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근데 그 논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들은 인권의 이야기고 생존의 이야기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마디씩 마무리 오늘 어떠셨는지. 사실 아까 얘기하실 거에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야 우리 세계 시민이니까 함께 뭔가 의무와 책무를 가져야 돼 해도 본인이 딱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공감하기가 어렵죠. 제가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의식을 갖게 된 것도 저희 주변에 많은 그 이슬람 친구들과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살면서 저도 체감을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보든 뭘 보든 우리도 항상 그 문제를 보편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보편화 인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연대를 호소한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거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우리도 계속 그 문제들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연대를 호소하는데 왜 우리는 연대를 호소하면서 왜 타인의 연대에는 등을 돌리려고 하는가? 왜 타인의 연대에는 무관심한가?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이동환 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아디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아디는 사실은 물보고서 이전에 이제 정착점 보고서도 냈고 또 로힝가 보고서도 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디가 이런 분쟁 지역의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함께 싸우자. 아니면 나는 싸우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물 문제를 얘기하면서 최종의 어떤 대안은 이스라엘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최초의 시작점 어디냐? 그럼 저는 한국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은 소위 약간 좋은 선한 쪽 뭐 이렇게 편. 그렇고 팔레스타인은 좀 약간 여성 테러리즘. 인권도 없고 막 네, 머리에 맞아요. 뭐 쓰고 막 폭탄 던지고 아니거든. 아니고 현장 가보면 그건 전혀 다 깨지고 있고요. 폭력과 테러는 아디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들, 사람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조금 더 지켜봐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또 팔레스타인 편견이 없는지 이것들을 조금 더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활동에 좀 아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이거 다음 받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정기 이제 네. 후원자 네. 이런 마음이 되시면 네. 마지막 해주시면 좋고. 홍보로 끝내셨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갇힌 사람들,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봉쇄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라는 매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의 이야기라는 거는 결국은 생존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삶과 생존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한 것 같아요. 저는 의학 기자이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은 의학 분야, 보건, 의료 부분에서 물은 우리 몸을 이루는 대다수의 물질도 물이거든요. 물을 빼앗아 간다는 거, 물이 이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그것들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이 알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